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강화도 조약과 서양 세력과의 조약,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당시 이제 근현대로 들면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역사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이제 연결되어지면서 살펴봐야 되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 국제 정세를 같이 계속 수업에 처음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아시아 3국은 어떻게 개항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편전쟁을 통해서 강제로 개항을 당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제 1차 아편전쟁의 결과 청나라가 패배하게 되어지고 난징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난징조약을 영국과 체결하면서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5개의 항구를 개항해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 정세, 국제 흐름 안에 국제 이제 외교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페리 함대라고 하는 이제 페리 제도가 이끄는 함대에서 1853년에 이제 무력 시위를 벌인 끝에 결국에는 일본을 강제로 개항을 시키게 되어져요. 일본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통상도교 거부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을 당해가지고 미일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시모다와 하코다테라는 이제 두 군데 항구를 개항하게 되어지고요. 이후에 이제 미국이 미일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더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858년에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해가지고 개항장을 5곳으로 늘리는 등 일본을 이제 미국이 개항을 시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일본이 미국에게 강제로 개항을 당했잖아요. 이 미국에게 당했던 거 그대로 어느 나라에 써먹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당한 걸 그대로 우리나라에 써먹게 되어지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의 체결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서계 사건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외교 문제, 외교 문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어져요. 원래 누가 했었죠? 자, 아버지였던 흥선대원이 했죠.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 좀 바뀌게 되어져요. 이제 통상소교 거부 정책에서 이제 개화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일본의 군함이었던 운요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어집니다. 자, 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계사건이라는 게 무엇인가 보면은, 자, 서계사건.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죠. 원래 일본은 이제 막부, 당시에는 이제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성립했던 에도 막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후손들인 이 쇼군들이 정치를 하는 그런 막부 무사정권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 막부가 무너지고 일본의 일왕, 그들은 천황이라 부르죠. 일왕이 중심으로 하는 새 정부가 수립되어지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허수아비였던 일왕이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자기네가 이제 천황 하잖아요. 천황은 결국에는 황제라는 얘기잖아요. 천황, 하늘에. 황제 똑같은 뜻이고, 이 천황이라는 뜻, 이러한 황제국에 걸맞는 외교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조선에 이제 새로운 외교 문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새 정부, 메이지 유신으로 일어난 새 정부가 외교 문서를 조선에 발송을 해오는데, 조선 정부는 이 표현들이 뭐 자기네가 약간 황제국이고 우리나라가 약간 아랫나라인 것처럼 표현을 하니까 이거를 접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접수를 거부합니다. 접수를 거부하니까 이제 일본 내부에서도 정한론,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막 나오면서 뭔가 충돌의 기미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일단은 서계 사건이고요. 외교문서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서계 사건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종이 친정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흥선대원이 하야를 해요. 1873년에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했던 것이 고종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대신 대신 정치를 했던 건데 고종이 당연히 나이가 성인이 되면은 왕이 정치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전제 군주 국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러나야 되는 명분은 맞아요. 물러나야 되는 맞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제 흥선대원군도 양반들한테 많이 미움을 샀던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경복궁 만든다고 묘지는 벌목하기도 했고 또 원납전 단백질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또 결정적인 거는 또 서원을 정리하고 이랬던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종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하면서 이제 흥선대원이 하야를 했기 때문에 통상소교 거부 정책에 대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일본과의 외교 문제
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일본이 또 옛날에 일본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두고선 찬반 대립들이 계속 있게 되어집니다. 더 찬성 한쪽도 있고 반대한 쪽도 있는데 좀 주장을 보도록 할까요? 최익현의 주장입니다. 저들이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서양 오랑캐와 같습니다. 이게 외양일체론이죠.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화친이 이루어지면 서학의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화친을 맺자곤 하지만 결국은 일본의 뒤에는 서양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들이 막 들어올 것이다. 지금 외인들은 서양 옷을 입고 서양 대포를 사용하며 서양 배를 탔으니 이는 서양과 외가 한 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외가 우리 이웃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결국에는 이미 개항을 해가지고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개항을 하게 되고 강화를 맺게 되어지면은 서양 세력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최익현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박 교수의 주장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파는 흥선대원이죠. 깊이 걱정하시는 것은 일본이 서양과 하나가 되었다는 점과 그들의 외교 문서를 받으면 약점 잡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가 깊이 걱정하는 것은 외와 일본과 서양이 일치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외교 문서를 받지 않아 그들에게 비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외교 문서 때문에 뭔가 충돌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서 일본이 그럼 전쟁이다 라고 해서 쳐들어오면은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접촉을 시도해서 통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박 교수의 주장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대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네, 운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본 군함이었던 운요호가 허락도 없이 강화도로 접근해서 조선 수비대와 포격 공방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운요 보면은 일본이 이제 건조한 것은 아니고 일본도 이제 수입해온 그런 군함이 되겠는데요. 이 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 영종도까지 오고 막 상륙하고 해안 측량하고 막 이런 짓들을 해요. 또 영종도에 상륙해서 약탈하고 방어하고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 막 살해하고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자기네가 뭐 했다고, 자기네가 피해를 입었다고 오히려 열받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은 이제 운요 사건을 구실로 해가지고 운요가 당연히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영토를 침략하니까 우리도 이제 대포도 몇 방 쏘고 막 이랬겠죠. 그렇다 해서 운요가 엄청나게 큰 해를 입거나 아니면 제너럴 셔머노처럼 이렇게 침몰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온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문제를 삼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운요는 트집 잡으려고 뭔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개항할 수 있는 그런 트집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보냈던 거겠죠. 그래서 일본은 운요 사건을 구실로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정 내에서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을 벌이는데 결국에는 일본의 교섭 요구를 수용하자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게 되어지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정세도 어두웠거니와 이 국제법상 조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양과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것이 실리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강화도 조약을 맺으러 왔던 조선의 대신들은 그냥 문구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것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대일본이 들어갔는데 우리 조선은 그게 없느니 대자를 넣어주느니 이런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문구 가지고 따질 때 일본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던 거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죠. 1876년에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가 되겠습니다. 조일수호 조규를 체결하고요. 강화도 조약의 의의는 조선의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자, 그리고 한편은 불평등 조약이죠. 일본에게만 유리한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 보면은, 자, 1조에 보면 조선의 자주국을 규정했습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한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쵸. 청나라가 조선의 종주국이다 라고 하면서 종주권을 막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를 조선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청의 종주권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주국이라는 그런 문장을 넣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죠. 또 부산에 2개 항구, 2개 항구를 개항한다 해서 부산, 언산, 인천 3개 항구를 개항하기로 했죠. 그래서 조선 영해에서 우리나라 근해에서의 해안 측량권, 일본이 왜 우리나라를 측량합니까? 그렇죠.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피지기, 그렇죠. 우리나라 땅도 해안선도 어떤 거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어떻게 측량하면 좋을지를 조사해야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철저하게 조사를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사재판권, 뭔가 이 불평등조의 가장 핵심이죠. 치해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영사재판권도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조이소 조교 말고요, 이제 여러 가지 부속 조약들을 체결해서 경제적인 그런 수탈을 해 나가기 위한 조약들도 체결을 합니다. 조이소 조교 부록에서는요, 일본 외교관의 내지 여행, 일본 외교관들이 우리나라 내륙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원래 일본 외교관들은요, 원래 일본과 외교는 대마도를 통해서, 대마도주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일본 부산에 있는 외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거든요. 자, 근데 이제 내지로 들어올 수 있고요. 또 개항장에 일본인 거류지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거류지, 개항장은 이제 부산, 인천, 어산 이런 곳들에 일본인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개항장 반경 10리 이내지만 거기에 일본인 거류지, 일본인 마을들이 뭐 여기서는 거류지라고도 하고 뭐 중국에서는 조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설정을 하게 되어지고 일본인 이제 집단 거주지들이 생깁니다. 지금도 이제 인천 같은 데 가면은 그 차이나타운 있죠? 차이나타운 밑에 당시에 일본인 거류지 마을들이 지금도 그 모습을 조금씩 이제 간직한 채 남아 있어요. 또 개항장에서는 일본 화폐를 유통할 수 있다. 이러한 조이소 조교 부록의 내용들이 있고요. 또 조의 무역 규칙, 무역과 관련된 규칙을 마련해서 관세와 관련된 규정이 미기재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흔히 해서 요거를 이제 무관세라고 표현을 하죠. 원래 관세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의 물건들이 무관세로 들어오면은 뭔가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무관세, 그리고 무항세. 우리나라 항구를 이용하려면은 저 항구 이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받지 않고, 그리고 양국의 무제한 유출.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일본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당시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품들을 생산하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요 이후에 이제 산업화가 막 이루어지면서 쌀 곡식이 많이 부족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고 싶은 것은 이런 곡식들이에요. 그래서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해주는 내용의 조인 무역 규칙이 이때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서 체결이 되어집니다. 그럼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강화도 조약의 이제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평등한 관리는 가지지 못했고요.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바로 이 청나라의 종주권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라고 해석을 하죠. 제4관. 조선국 정부는 부산 이외에 제5관에 제시한 두 곳의 항구를 별도로 개항하여 일본국 인민이 왕래하면서 통상하도록 허가한다. 그래서 5관에 보면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오도, 연해 가운데 통상이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 개항한다. 그래서 두 곳이 어디가 됩니까? 원산과 인천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합니다. 부산은 그렇죠. 인천, 일본과 제일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경제적 침략, 뭔가 우리나라 수탈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배를 통해서 부산항을 통해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는 경제적 수탈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인천 같은 경우는 어디랑 제일 가깝습니까? 그렇죠. 수도인 한양과 제일 가깝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침략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은 열어둘 필요가 있었고요. 또 원산은 어디랑 가까울 거예요? 중국 청나라로 가는 곳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던 거죠. 청나라까지도 갈 텐데, 중국까지도 먹으려고 할 텐데, 이 중국으로 빨리 군대를 보낼 수 있는 통로로서, 군사적 침략의 통로로서 원산을 개항시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제7관. 조선국 연해의 도서와 암초는 도서, 이제, 섬, 이렇게 얘기하는,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전에 자세히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고 지도를 만들도록 허가한다. 왜 우리나라 바닷가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죠? 침략해 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었겠죠. 지도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편리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뭐 지금의 언어계 다 모두가 다 공유를 하지만 당시엔 지도라는 것 자체가 침략을 할 때는 상당히 먼저 획득해야 될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모두 일본국이 심리하여 판결한다. 그러니까 개항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일본인 애들이 일부러 막 난리를 펴고 막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처벌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오히려 일부러 난동을 피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조선 상인들 괴롭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을 이렇게 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입니다.
이제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자, 1880년대 이제 계약 정책이 결국에는 추진되어지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어가지고 결국에는 일본과 통상을 하면서 개항을 했고요. 그리고 1880년에 계약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집니다. 게다가 이제 2차 수신사 이런 거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왔던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중국의 외교관이었던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국내에 들여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조선 책략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남하하는 상황 속에서 조선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이제 중국의 외교관이었던 황준원이 이제 그 방법을 쓴 책인데, 조선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된다. 다 뭐냐? 중국, 일본, 미국과 친하게 지내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라고 조선 책략을 써놨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과는 전통적으로 계속 외교관계를 맺어왔고,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과도 외교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이란 나라죠. 미국은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상대해봤던 나라가 아니죠. 상대해봤던 기억이라고는 신미양요의 아픈 기억, 뭔가 좋지 못한 기억이 남아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국과 수교를 맺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상황이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는 청나라가 중간에 중매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청나라가 애쓴해서 미국과 최초의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인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어지죠. 이것도 우리나라가 막 주도적으로 맺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라 대 맺은 게 아니고요. 중국이 중간에 껴있어요. 중국이 미국한테 이런 식으로, 야, 내가 데리고 있는 동생인데 뭐 한번 뭐 친하게 지내봐, 서로 알고 지내봐 라는 식으로 청나라가 미국에 우리나라에 소개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체결하게 되어져요. 자, 내용을 보면요, 당연히 불평등 조약이다 보니까 영사재판권 불평등 조약의 가장 핵심입니다. 영사재판권 들어가 있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어요. 최혜국 대우. 늘 언제나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라는 게 최혜국 대우예요. 이 이후에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맺은 이후에 다른 나라들과도 조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다른 나라 맺은 조약이 미국과 맺은 조약, 그러니까 미국이 받은 대접보다 더 좋으면은 자동으로 그 최고 좋은 대우에 맞게 미국의 대우가 좋아지는, 그러니까 자동 업그레이드, 자동 업데이트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거중조정,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다. 근데 뭐 말도 안 되죠. 나중에 뭐 합니까? 저 일본과 가스라테포트 위랑 맺어가지고 넘겨버리잖아요. 전혀 그냥 이빨이 사탕 발림이라고 하죠. 그냥 립 서비스고요. 관세부가 인정. 근데 요거 한편으로는 이제 강화도 조약 맺은 다음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조입무역 그쪽을 통해서 무관세였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들어가지고 일본에게 좀 너네도 관세를 좀 내라고 해서 무관세를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좀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좀 관세 부과로, 일본도 관세 부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성격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고 불평등 조약입니다.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인 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이제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후에 영국과도 조약도 맺고 독일, 러시아. 근데 러시아는 뭐 러시아 남하를 계속 막으려고 했지만 영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은 다 이제 청나라가 중간에 껴 있어요. 근데 러시아하고는 청이 알선 없이 조선이 직접 수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하고 조선이 좀 가까워지니까 나중에 이제 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이 약간 발끈하게 되기도 하죠. 또 프랑스하고는 조금 늦게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유는 이제 천주교 포교 문제 때문에 그래요. 병인, 양요, 병인밖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천주교 포교 문제로 약간 늦어졌는데 결국에 천주교를 포교하는 것으로 약간 허용이 되는 방향으로 프랑스와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1간입니다. 만약 상대방 국가가 어떤 불공정하고 경시당하는 일이 있으면 한번 통제를 거쳐 반드시 서로 도와주며, 이게 거중조정, 서로 돕는다는 얘기죠. 중간에서 잘 조정해 두터운 우위와 관심을 보여준다. 헛소리죠. 자,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친하게 지내자, 립 서비스였던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도와준다며 왜 안 도와줘? 이랬던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서요. 제5간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할 때 입출항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맞춰야 하며,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랄까요. 세금을 관세를 낸다고 하죠. 세금을 거두는 권한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한다.
조선이 자주적으로 세금 매길 수 있어 라고는 했는데 좀 웃긴 거 뒤에 볼게요. 일용품의 관세율은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근데 10%는 넘기지 못해 라고 못 박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관세를 자주적으로 조선이 매길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서로 협정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이었던 거죠. 제14관 이후 조선이 이 조약이 없는 어떠한 이익을 다른 나라 혹은 그 상인에게 베풀 경우 미국 관민도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 이게 뭐예요? 그죠? 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 그래서 미국을 시작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일본도 나도 해서 다른 나라들도 다 최혜국 대우를 얻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만 흔히 요즘 말로 하는 속칭 호구가 된 거죠. 또 어떡하겠어요? 나라에 힘이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화도 조약과 조미소 통상 조약을 맺게 되어주고 차츰차츰 우리나라도 세계의 흐름세, 세계 외교, 세계 개항의 흐름 속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 이 이후의 상황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했습니다. 원활하지 못하는 가운데 계합화도 급증계합화, 원공계합화 나눠지게 되어지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어쨌든 중전이 시해당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그런 가운데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지죠.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그 이유도 계속 조금씩 어긋나는 과정을 좀 우리 앞으로 배울 텐데, 그래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힘을 좀 딸려서 식민지가 되고 말았지만 우리도 무던히도 노력하고 우리의 인식들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들, 긍정적인 측면들과 우리 때의 역사도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